자, 오늘 이제 축구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 이제 조금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자, 오늘 이게 네이션스 리그 위주로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네이션스 리그가 슬슬 이제 끝물입니다. 보면은 이제 네이션스 리그가 보통 4개 팀으로 한조가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팀당 6경기를 해요. 이제 6라운드로 가고 오늘이면 끝나거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제 8강으로 가느냐, 혹은 이제 강등 플레이오프를 치르느냐, 강등으로 가느냐, 약간 이런 변수도 있긴 해요. 당락이 정해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몇 경기 있어가지고 오늘은 이제 축구에서도 이런 것들을 약간은 따져야 된다,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첫 경기 북마케도니아 페루제도 한번 해볼 텐데, 저는 일단 마케도니아는 여기다 놨고요. 그리고 페루제도는 여기다 놨어. 사실 얘네들이 같은 조기는 한데, 저는 마케도니아는 여러 차례 이제 리그 C에 있을 정도는 아닌 것 같다, B로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마케도니아가 워낙에 세. 여기 중에서는 북마케도니아, 페루제도, 라트비아, 아르메니아 이렇게 있는데, 마케도니아가 보통 서열 정리를 많이 해왔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케도니아의 최근 이제 네이션스 리그 전적이 이렇습니다. 한 번도 안 졌어요. 딱 봐도 뭐 크게 이긴 적은 많지는 않더라도 마케도니아는 여기에 안 어울린다, 이런 느낌이고, 오늘 상대하는 페루제도도 생각보다 잘했습니다. 저는 사실 2조에서 페루제도가 꼴찌라고 생각을 했는데, 라트비아가 물론 이제 페루제도를 상대해서 했을 때 홈에서는 완전 압도적이었었거든요. 그래서 페루제도가 역시 좀 밀리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아르메니아 원정에서 잡아내기까지 하고 까놓고 보니까 페루제도가 조금 선전을 했었습니다. 이게 원래 이 페루제도라는 나라가 아이슬란드랑 그 이제 영국 브리튼 섬 그 사이에 위치한 나라예요. 되게 조그만 나라고 인구 이제 5만밖에 안 되는 소국이기도 하고, 이제 뭐 유럽 대항전 이런 데도 클락스비크라는 팀 몇 번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그 팀 하나만 배출하는 정도입니다. 맨날 뭐 두드러 맞고 나가죠. 그래서 뭐 기후가 좀 기후다 보니까 좀 춥고 이러다 보니까 페루제도가 홈발이 조금 있긴 있어. 그래가지고 여기도 뭐 홈에서는 전부 다 마케도니아, 아르메니아, 라트비아랑 비기고 그랬었는데, 예전에는 사실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전에는 이제 유로 예선 같은 거 하면은 그냥 맨날 이렇게 두드러 맞고 이런 나라야. 이번에는 이제 유로가 아무래도 조금 비슷한 급이랑 하던지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선전한 면모가 있기는 한데, 따지고 보면 요즘에 좀 잘하고 있는 편이기는 해요. 아르메니아 정도의 국가를 원정에서 이렇게 이겨냈다는 거, 이런 거면 대단한 것 같아. 얘네들도 이제 10월부터 클락슈타인이라는 이제 자국 감독이 부임을 했는데, 4년 전부터 이제 페루제도의 각급 연령대 대표팀을 맡아오면서 현재 이제 대표팀 스쿼드에 대한 이해도도 조금 높인 것 같고, 그래갖고 조직력이 괜찮은 것 같아요. 3경기 동안 지금 1승 2무에다가 매경기 득점하는 거면 저는 페루제도 국가 레벨 치고는 좀 선전한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저는 마케도니아가 여기 조에서는 유의미하게 격차가 있는 레벨이라고 보기는 봐요. 아까 봤다시피 지금 이러니까. 근데 바로 이제 전 경기 라트비아한테도 솔직히 좀 되게 어렵게 이겼었어요. 잘 못 넣었었고. 그리고 이 경기 때 마케도니아 이제 에이스인 엘마스도 부상으로 전반전에 나갔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9월달에 페루제도가 홈에서 마케도니아한테 물을 캐기도 하고, 이번에도 혹시라도 마케도니아가 일단 홈이지만은 만약에 이제 좀 첫 골을 쉽게 넣지 못한다면은, 그러면은 좀 마헨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마인드입니다. 저는 뭐 마케도니아 햄무 그거를 가장 좀 우선시할 것 같고요. 왜냐면 마케도니아 일반승이 맛있는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갈 거면은 저는 고배당 노리는 셈으로 마케도니아 햄무, 혹시 모를 무승부, 언더, 이런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이제 라트비아 대 아르메니아 한번 말씀드리면은, 저는 라트비아 여기다 넣습니다. 이제 9월달, 10월달에 조금 잘해가지고 약간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르메니아는 여기 있긴 한데 나는 얘네들 다음에 아마 내릴 것 같아. 이 아르메니아의 약세가 조금 길어지고 있거든요. 네이션스 리그에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아르메니아가 흔히 이제 미키타리안의 나라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 뭐 미키타리안도 은퇴한 지도 꽤 됐고 최근에 A매치에서 별로 못했었어요. 속 시원하게 이겨본 적도 홈에서 라트비아를 4대1로 팼던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한 그 이후에 3경기 동안 부진하니까 감독을 갈았거든요. 근데 홈에서 이제 또 페루제도한테까지 졌다. 순수하게 이거는 페루제도를 순수하게 실력으로 못 두는 경기였었거든요. 이제 오늘 상대하는 라트비아도 홈에서 저번에 이제 페루제도를 때 1대0이긴 했지만은 이날 거의 그냥 가둬놓고 팼었거든. 실력으로 팼었었다. 근데 바로 이제 다음에 홈에서 마케도니아한테 서열 정리 당하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또 이제 11월 달에 가서는 원정 가서도 나름대로 잘 싸웠어. 이거 되게 석패한 경기였었거든, 라트비아가. 그래서 좀 오락가락한다, 약간 이런 생각인데, 나름대로 라트비아가 개기는 모습도 보여줬었고 아주 막 원사이드한 정도까지는 아니었었는데, 이거는 원래 그래도 볼 자체는 아르메니아가 조금 더 잘 차요. 근데 이제 뭐 아까 말했다시피 아르메니아에서 빅리거도 안 나오고 있고, 요즘에 네이션스 리그 동향으로는 저는 이거는 아르메니아를 보는 메리트는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되긴 하거든요. 라트비아가 솔직히 볼을 잘 차는 나라는 아닌데, 저는 라트비아의 뭐 프렌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노르웨이 대 카자흐스탄 한번 볼게요. 노르웨이는 저는 여기다 놨고요. BTO에서도 되게 좀 위쪽에 있어요. 그리고 카자흐스탄은 여기 있습니다. 아무래도 노르웨이는 이 정도 레벨에서 비빌 팀까지는 아닌 것 같아. 물론 뭐 오스트리아도 옆에 있기는 한데 일단은 두 팀의 티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노르웨이가 얼마 전에 이제 바로 직전 슬로베니아 원정 가가지고 4점을 뽑고 대승을 했었거든요. 그전에는 이제 노르웨이가 조금 유로 예선이나 그전에도 재능만 넘치고 배당값을 못하던 시절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도 지금은 비슷한 레벨들을 줄바따를 패고 있다. 이제 좀 카자흐스탄 원정 가가지고는 저번에 소득 없이 비긴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아무래도 카자흐스탄 원정이 되게 힘들어. 원정 거리가 엄청 멀기도 하고 인조잔디 구장에다가 날씨도 엄청 춥고 이러다 보니까 노르웨이가 조금 적응을 못했는지 한번 이렇게 0대0으로 비긴 적이 있었는데 저는 홈이라면은 얘기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슬로베니아 정도 되는 팀에 3대0, 4대1 두 경기 동안 7득점을 해는 걸로 저는 반증이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아마 슬로베니아가 유로 본선에서 덴마크, 세르비아, 잉글랜드한테 전부 다 이렇게 비기고 포르투갈한테도 승부차기 가서 진 거여가지고 슬로베니아가 유로 본선에서도 공식적으로 한 번도 안 졌었는데 그런 팀한테 두 경기 동안 7득점을 했다. 이런 것들이 노르웨이의 좀 지금 득점 행보 같은 것들을 반증해주는 것 같다. 뭐 이런 거고 홀란드뿐만 아니라 라이프치히의 뭐 누사 같은 애들도 그렇고 요즘에 측면에서 힘을 더해주고 있죠. 이번에도 누사가 막 드리블로 다 뚫고 그냥 골 박았었거든. 그냥 지금 노르웨이는 터질 구석이 많다. 그런 생각들이 조금 생각이 들고요. 이제 직전 경기 때 이제 카자흐스탄은 되게 그냥 무난하게 패배를 했었었죠. 오스트리아한테. 이게 15분 만에 실점도 하고 그리고 23분에 센터백이 퇴장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또 프리킥 골까지 아주 그냥 뒤집을 수 없는 격차가 발생을 했는데 그냥 져야 할 경기였었고 오히려 좀 추가 실점을 안 한 게 다행이었었던 경기예요. 퇴장할 때도 보면 막 수비수가 막기는 막았는데 컨트롤 실수해가지고 볼 뺏겨가지고 무리한 파울을 했다가 퇴장당하고 뭐 이랬었거든요. 그냥 카자흐스탄의 이런 좀 볼 만지는 퀄리티 자체가 좀 에바다 뭐 이런 거고요. 이제는 저는 카자흐스탄이 원정이기도 하고 개처맞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자흐스탄이 1승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 리그 C로 강등이 확정이 됐고 어쩌면 오늘 경기에 뭐 카자흐스탄이 별로 좀 욕심도 없는 경기이기 때문에 원정이기도 하고 좀 라인업도 가볍게 나올 수도 있어 혹시 모르게 그런 형편이어서 저는 노르웨이 사이드를 당연하게 좀 좋게 보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스트리아 대 슬로베니아 경기 한번 볼게요. 저는 오스트리아 여기 A까지 올렸네요. 여기 있고 그리고 슬로베니아 방금 말했던 것처럼 여기 있습니다. 자, 오스트리아가 직전 이제 좀 그 어렵다는 유럽에서 가장 원정거리가 먼 카자흐스탄 원정 가서도 승리를 하고 왔거든요. 선제골 이후에는 뭐 전반 퇴장 나오면서 편하게 갔었고 조금 이제 카자흐스탄 원정 인조잔디 구장이라 그런지 솔직히 오스트리아 플레이가 막 그렇게 명확히 좋은 느낌까지는 아니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은 홈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그리고 오스트리아가 만약에 이 경기를 진다 그러면은 맞대결 열세 때문에 3위까지도 추락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오스트리아가 동기부여는 확실히 있다. 얘네들도 그 노르웨이를 홈에서 5대1로 팰 정도로 한다면 하는 친구들이거든요. 얘네들 다들 아시다시피 이번 유로에서 굉장히 다크호스로 평가를 받던 팀이죠. 그 이후에는 솔직히 말해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어쨌든 오스트리아는 저는 굉장히 강하고 그런 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슬로베니아는 뭐 유로 본선에서는 공식적으로 한 번도 안 지긴 했는데 또 노르웨이한테 대패를 했었습니다. 사실 이게 내용적으로는 선제 실점하고 나서 바로 이제 페널티킥으로 동점을 맞추고 그 전에 또 이제 골대샷도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홀란드의 골대샷이라든지 괜히 이제 라인을 올렸다가 쳐맞은 거 그리고 또 이제 노르웨이 수비진이 실수할 때 세슈코가 막 박스 안에서 볼을 뺏었는데 그거를 또 놓쳤어요. 이렇게 좀 표면적으로는 슬로베니아가 노르웨이한테 두 번 다 대패를 했지만은 이렇게까지 사실 대패할 내용까지는 아니었었거든. 이때 3대0도 그랬었고 저는 물론 이제 오스트리아가 더 뭐 강한 팀이고 경쟁력이 있고 홈이기도 하지만은 혹시라도 오스트리아가 적당한 시점에 이거를 슬로베니아의 골문을 못 연다 그러면 조금 까다로워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 배당이면은 솔직히 오스트리아를 그냥 무난하게 보는 거는 득보다는 좀 리스크가 더 커 보여. 그래서 물론 당연히 오스트리아 사이드를 좋게 보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막 크게 욕심나진 않아요. 오바도 나쁘지도 않고 오스트리아 승사이드 괜찮은데 약간 배당값을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있기는 하니까 여러분들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핀란드 대 그리스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핀란드 어디 갔냐? 핀란드 여기 있네요. 그리고 그리스는 제가 여기다 놨는데 자 이번에 핀란드가 또 아일랜드한테 패배를 했었어요. 물론 이제 골대샷이라든지 페널티킥 미스 이런 부분은 있었다고는 해도 지금 이 핀란드의 꼬라지가 이렇습니다. 7경기 동안 일단 이번 네이션스 리그에서 한 번도 승리가 없어요. 지금 꼬라지가 이렇거든요. 핀란드가
네이션스 리그 한 경기도 승리가 없고 그 전에 이제 7경기 동안 해가지고 1무 6패 좋지가 못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이제 지난번에 홈에서 그 이제 아일랜드전보다 오히려 원정에서 더 잘 싸웠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홈에서는 아일랜드한테 되게 좀 무기력하게 패배를 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잘 싸웠거든. 근데도 이거를 뭐 딱히 가져오지는 못했었다. 뭐 그런 거고 이미 이제 핀란드도 강등이 확정입니다. 그래서 딱히 이제 핀란드는 큰 동기부여는 없는 셈이기는 해요. 물론 홈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자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은 어쨌든 핀란드는 이 경기를 뭐 엄청 막 풀멤버를 가동해가지고 그럴 것까지는 없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 같은 경우는 저는 맨날 그리스 칭찬 되게 많이 했습니다. 유로 예선에서도 그 주에 네덜란드랑 프랑스가 있었는데 나름대로 잘 싸웠었다. 이후에도 네이션스 리그나 뭐 이런 데서 잉글랜드 상대로도 되게 좋았었죠. 홈에서 직전 경기 때는 이제 좀 잉글랜드한테 주도권을 많이 내주고 지난번에 원정처럼 위협적인 장면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어요. 직전 경기 때. 그나마 이제 좀 찬스를 맞았던 것도 픽포드의 선방에 막혔었고 그거 진짜 결정적인 찬스였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실점은 벨링엄이 중거리를 쐈는데 그게 이제 골대 맞고 키퍼 다리 맞고 들어갔거든. 약간은 좀 불운한 실점이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무난하게 그냥 골 먹히긴 했는데 어쨌든 그리스가 막 잉글랜드한테 3대0? 물론 뭐 그럴만은 했지만은 솔직히 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리스가 저력은 보여줬었다. 그 정도는 얘기는 하고 싶고요. 핀란드랑 확실히 지금 이렇게 요즘에 최근 폼 차이도 있고 레벨 차이가 있는 걸로 보여요. 아까도 제가 이렇게 상대 전적 잠깐 봤는데 상대 전적상으로는 보통은 이렇게 요즘에 그리스가 많이 이긴 것들이 보이기는 보이죠. 비교적 최근에는 옛날에는 좀 그렇지도 못할 때도 있었는데 걱정스러운 거라면은 그리스가 여태 핀란드 원정에서 한 번도 승리가 없었다. 이게 제일 거슬리긴 거슬려. 물론 이제 옛날 전적도 되게 많지만은 막 66년 70년대, 80년대 다 해가지고 그리스가 한 번도 핀란드 원정에서 승리한 적이 없다. 이게 좀 거슬리긴 하거든요. 그래도 이 정도의 배당이면은 요즘 폼으로는 그리스를 보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제 잉글랜드 대 아일랜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잉글랜드 여기다 놨고요. 그리고 아일랜드 여기. 옛날 같으면 아일랜드가 많이 비볐을 것 같은데 요즘에는 사실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야. 사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잉글랜드는 그리스한테 3대0이라는 스코어보다는 조금 간극이 좁기는 했었어요. 여러 가지 제가 뭐 약간 불운했다든지 피포드에 엄청난 선방이 있었다든지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잃은 선취골이라든지 그리스를 타격하기도 하고 되게 편한 경기긴 했었어. 그리스 원정에서 지난 뭐 홈패배를 복수했다는 거 거기에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이번에 아일랜드 정도면 좀 쉬운 상대이긴 하죠. 그리고 또 잉글랜드가 이제 직전 경기 때 막 사카라든지 데클란 라이스나 뭐 그릴리시도 빠졌었고 아놀트도 빠졌었고 거의 한 9명 정도가 빠졌었는데 여러 선수들이 빠진 가운데 좀 기회를 많이 줬더니 마두에케나 와킨스 이런 애들 되게 잘해줬었습니다. 그날 결과까지 잘 가져오기도 하고 반대로 이제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또다시 한번 이때 이어서 또 한번 햄물을 거뒀습니다. 핀란드를 잡고 나서 물론 이제 잉글랜드나 그리스한테는 계속 쳐맞았었는데 딱 그냥 핀란드만 제대로 패고 있어요. 특히 이제 아일랜드 에반 퍼거슨 그 친구가 이제 아일랜드가 제가 좀 공격수 계보가 끊겼다고 했었거든요. 로비킨이나 쉐인롱 이후에는 뚜렷한 이제 주전급이 안 나온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에반 퍼거슨이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그런 이제 아일랜드를 좀 이제 이어갈 만한 제목인 것 같다. 그런 얘기도 했었었고 뭐 좀 꼴찌된 장면에서도 스루 패스나 결승 헤딩골 이런 것들 보면은 에반 퍼거슨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어디까지나 지금 현 시점에서는 잉글랜드는 결혼이 많은데도 그리스 원정 가서 3대0 내는 경기력 보여주기도 하고 무난한 승리가 예상되기는 해요. 근데 이게 또 한편으로는 양 팀이 잉글랜드랑 아일랜드가 갈등도 되게 심하고 같은 영연방이지만은 역사와 전통적으로 갈등이 되게 심한 나라기도 하고 특히 이제 아일랜드 게임 데클란 라이스나 그릴리쉬 이런 애들이 아일랜드 게임대 잉글랜드 국대로 뛰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라이스가 골 넣고 세레머니도 안 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런 뭐 성토 여론도 있고 라이벌리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실 잉글랜드 입장에서 조금 이제 까다로운 상대일 수 있다. 엄청 발악할 거다. 그런 건 있지만은 최근에 A매치 행보를 봤을 때는 아무래도 잉글랜드 쪽을 좋게 보는 게 가장 좀 무난한 선택지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이스라엘 대 벨기에 경기 한번 해볼게요. 이스라엘 여기 있고 벨기에는 여기 있는데 얘네들은 같은 네이션스 리그 A에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나 차이가 많이 나. 저는 여러 차례 이번에 네이션스 리그 A에 있는 애들 중에 이스라엘이나 보스니아는 여기서 경쟁할 레벨이 아니다.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했었어요. 지금 여기도 벨기에나 이스라엘이나 둘 다 여기 조에서 8강 진출에 실패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뭐 강등이 거의 확정적이죠. 이번 경기에서 이스라엘이 막 벨기에한테 엄청나게 득점 많이 하고 그렇게 이기지 않는 이상은 이스라엘은 강등이 확정이고, 벨기에도 프랑스나 이탈리아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미 이제 둘 다 8강 진출을 실패를 했었고, 그 이제 지난번 경기 때 이탈리아랑 했을 때 벨기에가 홈이었는데 사실 뭐 골대도 맞춘 것도 있었었고, 그리고 이제 초반에 수빈이 좀 어설펐던 실수 같은 거, 그런 거 말고는 나름대로 잘 맞긴 했었는데, 나름대로 벨기에가 찬스는 있었다고 한들 결정적인 상황은 이탈리아가 좀 더 많았었고, 사실 이게 벨기에가 막 본인들의 능력으로 어떻게 막 이탈리아를 이겨먹을 만한 그런 경기력은 아니긴 했었거든요. 특히 이제 도쿠나 덕배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 유의미한 장면 연출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다. 이탈리아가 조금 더 경제적인 경기를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직전 경기 때 무려 프랑스랑 물을 캐냈었죠. 물론 이제 프랑스가 슈찬스마다 뭐 헛발질이나 뭐 미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이스라엘의 이제 바이에른 뮌헨에서 뛰었었던 골키퍼 페레츠 골키퍼, 아마 바이에른 뮌헨 한 그 세컨이나 서브 정도 될 거예요. 페레츠 골키퍼의 활약이 되게 눈부셨었다. 몇 번은 대어를 낚을 만한 기회도 있었지만은 솔직히 골이랑 가깝지는 않았었고,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벨기에, 이탈리아, 프랑스랑 경기를 했는데 지는 경기들도 전부 다 한 득점씩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보이기는 하거든요. 또 프랑스랑 무로 비벼낸 것도 있고 저력은 보여줬었다. 어쨌든 간에 이 경기는 이스라엘이 강등을 면하고 싶으면은 벨기에를 3점 차 이상으로 이겨야 돼요. 홈이지만은. 그러니까 뭐 이것도 사실 홈이라고는 해도 맵도 이제 부다페스트야, 헝가리에. 중립구장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막 긍정적이는 않지만은 어쨌든 이 경기에 이스라엘은 3점 차 이상으로 벨기에를 잡아야 된다, 뭐 이런 경기예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당연히 벨기에는 그 뒷공간을 노릴 거고, 이번에는 뭐 도쿠가 소집 안 돼가지고 아쉽긴 하지만은, 그리고 또 이제 벨기에가 수비진 조금 세대 교체 중이라 가지고 어수선한 건 있고 이러긴 한데 조건들이 많이 유리하기는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오바를 괜찮게 봤는데 하필 이게 기준점이 또 3.5점이더라고. 뭐 이런 상황들이 껴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스라엘이 지난번 프랑스전처럼 막 엄청 가드를 올리고 게임할 것 같지는 않고 조금 공격적으로 나오긴 할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벨기에한테도 기회가 있을 거고, 사실 가려면 이거는 벨기에 마헨을 가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땡기진 않는 것 같아. 벨기에는 저는 그렇게 밸류를 높게는 안 봐가지고, 물론 뭐 벨기에 승이나 마헨 보면은 편하기는 한데요, 저는 오바 같은 것들을 오히려 조금 더 앞세우고 싶다,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축구 마지막으로 이탈리아 대 프랑스 경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여기 있고요, 프랑스 바로 여기 있어요. 둘 다 그냥 격차가 크진 않은 거야. 원래 같으면은 당연히 이제 프랑스를 위로 나와야 되는데 사실 둘 다 유로에서는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었어요. 프랑스는 높이는 올라갔지만 내용이 너무 별로였었고 3경기인가 4경기 동안 필드골이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탈리아는 어쨌든 어려운 조에서 막 알바니아, 크로아티아, 스페인 이런 애들이 있는 조에서 16강 진출을 했지만 그 스위스한테 그냥 모가지가 썰렸거든요. 엄청 못했는데, 제가 이제 되게 이탈리아 팬이에요. 오늘도 유니폼 이탈리아인데 내가 봐도 이탈리아가 진짜 손에 꼽게 못한 그런 경기였단 말이야, 스위스전이. 근데 이후에 네이션스 리그 단계에서는 이탈리아가 되게 좋은 경기들을 하더라. 그래가지고 저는 이탈리아를 조금 높이 놨어요. 원래도 뭐 짬바는 있는 나라고, 뭐 무엇보다도 이렇게 프랑스 원정에서 70년 만에 이탈리아가 프랑스 원정에서 승리한 게 70년 만이에요. 그리고 이후에도 뭐 불안불안한 승리가 있긴 했지만은 대부분 좀 쉽게 갔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최근에 5경기 동안 네이션스리그에서 그 이제 패배가 없는 셈이고, 이게 둘 다 이탈리아나 프랑스나 8강 진출에는 성공을 했어요. 아까 봤다시피 여기 조 상황이 이래. 벨기에나 이스라엘이 너무 못하는 바람에 프랑스가 승점 10, 이탈리아가 13으로 둘 다 지금 8강에는 올라간 상태예요. 그래서 순위 싸움에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데 아무래도 프랑스 입장에서는 자존심 회복을 하고 싶을 거야. 근데 만약에 이제 프랑스는 이 경기를 조 1위로 가고 싶다, 그러면은 3점 차 이상으로 이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탈리아가 오늘 3점 차 이상으로 지지만 않으면은 상대 전적도 앞서가지고 조 1위로 갈 거다, 이런 나라예요. 이게 아무래도 프랑스가 10월 달에 이어서 은바페가 소집이 안 된 탓인지 이스라엘이랑 비기기도 하고 결전력이 진짜 말도 안 됐었고, 이제 파리 생제르맹의 어린 공격진 뭐 바르콜라, 자이르 에멜이라든지 콜로 무아니 이런 애들 믿는 것도 좀 정도껏인 것 같아. 양 팀의 좀 로테이션 여부에 다를 것 같아요. 이거는요, 둘 다 진출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 좀 봐놨거든요. 지금 예상 라인업 같은 게 좀 나왔어. 보니까 뭐 오늘 이탈리아를 쭉 봤을 때 수비진은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이 정도면은. 근데 이제 중원에 바렐라, 로카텔리, 토날리 이 정도면은 거의 지금 내세울 수 있는 베스트라고 보이긴 하거든요. 뭐 사이드도 캄비아소, 디마르코면 최적이고, 대신에 이 다니엘레 말디니, 우리가 알고 있는 파올로 말디니의 아들인데 글쎄 이런 경기에 선발 출장한 정도인가? 물론 이 경기가 주세페 메아짜 산시로, 그 밀란이랑 인터밀란 홈구장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 뭐 말디니도 오고 이탈리아의 여러
레전드들이 많이 온다고 하는데 어쨌든 말디니 아들이 선발 출전을 해요. 그래서 딱 이거 하나. 말디니 아들 말고는 전부 다 베스트급이라고 봅니다. 저는 오늘 이탈리아는. 근데 이제 프랑스를 보면은 여기 뭐 디뉴 같은 애들도 보이기도 하고 마미코네도 지금 프랑스에서 선발로 나서기에는 약간 애매해. 그리고 뭐 올리세가 나오는 거라든지 은쿤쿠, 코망. 사실은 라인업 자체는 저는 예상 라인업은 이탈리아가 조금 더 단단하다고 보긴 하거든요. 물론 이걸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오면은 기본적으로 이탈리아가 홈이기도 하고 기분이 상당히 좋다. 최근에는 저는 경기력 자체가 이탈리아가 프랑스보다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저번처럼 프랑스의 골문은 이탈리아가 막 시작부터 쉽게 열고 하기는 힘들 거야. 엄밀히말하면 그 경기도 프랑스가 거의 한 2분 만에 디로렌조의 실수 때문에 첫 골을 먹고 시작한 거였었잖아요. 근데 그런 경기를 3대1로 역전패를 당했다. 그야말로 경기력 차이였었어. 이거는 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주세페 매학자, 산시로 여기에 또 8만 관중이 좀 운집할 거기도 하고 이탈리아가 이런 라이벌 팀 분위기를 살릴 가능성이 커 보여요. 저는 이탈리아 승사이드 뭐 솔직히 좀 살인당하는 프렌도 나쁘지도 않고 그 정도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